새벽 5시. 삑삑 우는 전자시계 소리에 순자는 눈을 떴다. 40년을 함께 산 영철이의 잠버릇처럼 이 소리 또한 그녀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몸을 일으키자 삐걱 낡은 침대 스프링이 항의하듯 울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흘끗 보며 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언젠가부터 그의 코 고는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다. 부엌으로 나가 찬물에 쌀을 씻는다. 3인용 밥솥에 2사람분의 쌀을 안치는 일상. 한때는 내 식구, 때로는 친정어머니까지 합쳐 6그릇을 차려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쌀떡이 금세 바닥을 보이곤 했는데 이제는 20kg 포대 하나가 석 달도 넘게 간다. 텅 빈 집안에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조차 메아리쳐 돌아왔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째깍째깍 시간을 새긴다. 아이들이 떠들썩하던 시절 이 시계 소리는 아침 소동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다. 지금은 이 기계적인 박동만이 집안의 유일한 생명신호였다. 순자는 문득 자신이 시계 속 진자처럼 똑같은 움직임만 반복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아침이에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에 영철이가 나타났다. 평생을 차려온 상차림.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는 메뉴였다. 영철이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TV에서는 아침 드라마 재방송이 흘러나왔다. 저 배우 참 연기 잘하지 않아요? 어제 나온 장면에서 우는 모습이 얼마나 실감났는지. 순자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영철이의 대답은 하는 콧소리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TV 화면에 붙박여 있었다. 순자는 숟가락을 놓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멀어진 게?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철이는 점점 자기만의 세계로 침잠해 갔다. 마치 단단한 껍질 속으로 들어가 버린 조개 같았다. 밥을 다 먹은 영철이는 소파로 향했다. 순자가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남편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매일 반복되는 풍경이었다. 설거지를 마친 순자는 행주를 젓가락에 개어 걸고는 거실을 바라보았다. 소파에 몸을 맡긴 채 잠든 영철이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다. 저 사람도 외로울까? 순자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오후 내내 순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빨래를 널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 준비를 했다.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는데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예전에는 아이들 도시락도 싸고 학부모 모임에도 나가고 영철이 회사 일로 늦을 때면 기다리며 걱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거리조차 그리워졌다. 저녁을 먹고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영철이는 TV 리모컨을 쥐고 채널을 돌렸다.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화면은 바뀌어도 2사람 사이의 침묵은 변하지 않았다. 순자는 가끔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영철이의 무심한 반응에 번번이 포기하고 말았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언제나 소파와 한 몸처럼 지내던 영철이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디 가시려고요? 이 시간에? 그냥 좀 답답해서 바람 쐬고 올게. 영철이는 옷걸이로 향했다. 그리고 순자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평소 집에서 입던 허름한 점퍼 대신 장롱 깊숙이 모셔두었던 그 짙은 남색 점퍼를 꺼내 입는 것이었다. 결혼 20주년 때 비싸게 주고 산, 그래서 특별한 날에만 입던 바로 그 옷이었다. 현관 앞만 나갈 텐데 왜 그런 좋은 옷을? 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철이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순자는 멍하니 문을 바라보았다. TV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갑자기 소리를 잃은 것 같았다. 평온했던 호수에 누군가 작은 돌멩이를 던진 듯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영철이의 어색한 점퍼 차림과 답답하다던 그 말이 순자의 마음 한편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의 모든 습관을 외울 정도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사람은 왠지 낯설었다. 시계가 9시를 가리켰다. 영철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순자는 현관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고요함 속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었다. 영철이의 저녁 산책은 어느새 빠뜨릴 수 없는 일과가 되어버렸다. 밤 8시만 되면 그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그 뒷모습을 훔쳐보곤 했다. 영철이가 현관에서 신발끈을 매는 소리, 점퍼 지퍼를 올리는 소리, 열쇠를 주머니에 넣는 소리까지도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다. 마치 자신의 감각이 예민해진 것만 같았다. 그러고 보니 변화는 산책뿐만이 아니었다. 영철이는 거울을 보는 횟수가 늘었다. 세면대 앞에서 희끗희끗한 옆머리를 이리저리 만져보거나 순자의 화장대에서 로션을 꺼내 발라보기도 했다. 젊었을 때도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 순자가 시집 올 때부터 써온 그 낡은 화장대에서 남편이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의 당황스러움이란. 여보, 뭐 하세요? 아, 그냥 면도 자국 좀 보려고. 영철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장대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은근슬쩍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 계속되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아들 내외가 명절에 사다 놓은 향이 진한 비누를 일부러 찾아 썼다. 그 달콤한 비누 향이 저녁 외출해서 돌아온 남편의 옷깃에서 풍길 때 순자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참 좋은 비누네요. 향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순자가 일부러 밝게 말했지만 영철이는 그냥 써봤어. 라고만 대답했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스쳐 지나갔다. 결정적인 건 스마트폰이었다. 소파에 누워 TV만 보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았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듯 화면을 보며 실없는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 미소가 순자에게는 낯설었다. 언제부터 저런 표정을 잃고 살았을까? 자신을 보며 웃어본 게 언제였을까? 누구한테 연락 왔나요? 순자가 과일 접시를 내려놓으며 물었을 때 영철이는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뒤집었다. 아니야, 그냥 뉴스 보던 거야. 하지만 순자는 분명히 보았다. 누군가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던 것을. 그 순간 띠링 마이너스 하고 울리는 알림 소리에 남편이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로 밀어 넣는 모습까지. 순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순자는 천장만 바라보았다. 옆에서 코를 고는 영철이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했다. 이 나이에 바람을 피운다는 게 말이 되나? 아니면 정말 단순한 산책일까?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여자의 직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여자가 생긴 게 틀림없어. 한번 피어난 의심은 잡초처럼 번져나갔다. 밥을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어디서 만난 어떤 여자일까? 나보다 젊고 예쁠까? 말도 잘 들어주고 웃음도 많고 애교도 부릴 줄 아는 그런 여자겠지. 평생 모아둔 적금 통장까지 내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영철이가 회사 다닐 때 만난 후배일 수도 있고 동네 어딘가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었다. 요즘엔 나이 든 사람들끼리 만나는 모임도 많다고 하던데 동창회나 향후회 같은 곳에서 만나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에이,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일단 시작된 의심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영철이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의 휴대폰을 힐끗거렸고 잠시 마트에 다녀온다고 할 때면 정말 마트에만 갔다 오는지 의심스러웠다. 이런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며칠 후 저녁이었다. 영철이는 어김없이 점퍼를 꺼내 입었다. 또 나가시는군요. 좀 답답해서.
요즘 매일 나가시네요. 건강해지시겠어요. 순자가 일부러 밝게 말하자 영철이는 잠깐 머뭇거렸다. 그냥 나이 들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 그렇긴 하죠. 근데 너무 늦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추우니까 감기 걸려요. 알았어, 일찍 올게. 영철이가 나간 후 순자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남편의 말투에는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아니라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다. 건강을 위한 산책이라면 왜 하필 저녁 시간에만 나가는 거지? 낮에는 TV만 보면서.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영철이가 들어온 시각은 10시가 넘었다. 평소보다 늦었다. 그리고 그의 옷에서는 또 다른 향기가 났다. 향수는 아니었지만 집에서 맡을 수 없는 낯선 냄새였다. 커피향 같기도 하고 향초 냄새 같기도 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렇게 혼자서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진실이 무엇이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것이 설령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끔찍한 진실일지라도. 다음 날 오후 순자는 화장대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화장품을 꺼내어 얼굴에 발랐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살도 깊어지고 머리카락도 성끄러져 있었다. 그래도 아직은 포기할 나이가 아니다. 순자는 립스틱까지 발랐다. 오늘 밤 남편의 뒤를 따라가 볼 것이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순자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밤 8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순자에게는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다. 그녀는 서둘러 어두운 색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탐정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미행하다니. 심장이 쿵쾅거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혹시 들킬까봐, 혹시 정말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될까봐.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엉켜 온몸을 짓눌렀다. 현관문을 살그머니 열고 밖으로 나섰다. 멀리 영철이의 뒷모습이 보였다. 평소보다 걸음이 빨랐다. 급한 용무라도 있는 것처럼. 순자는 가로등 그림자에 몸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영철이의 발걸음은 익숙한 동네 산책로가 아닌 번화가 쪽으로 향했다.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역시 그랬구나. 산책이 아니었어. 상가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으로 들어서자 네온사인들이 어지럽게 명멸했다. 노래방, 찻집, 당구장. 이런 곳에서 만나고 있었던 거구나. 영철이는 망설임 없이 한 건물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는 지하로 향하는 계단으로 사라져 버렸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지하라니? 왜 하필 지하에서 만나는 거지? 더욱 의심스러웠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순자는 벽에 몸을 기대고 한참을 망설였다. 정말 내려가야 할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 복도는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끝쪽에 철문이 하나 보였는데 그 안에서 둔탁한 소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웃음소리나 대화소리가 아니었다. 쇳덩어리를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 무슨 소리일까? 순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철문에 달린 작은 유리창에 조심스럽게 눈을 가져다 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본 것은 형광등이 하얗게 쏟아지는 비좁은 방이었다. 벽에는 낡은 포스터들이 듬성듬성 붙어 있고 바닥에는 굵은 전선들이 뱀처럼 얽혀 있었다. 그 가운데서 남편 김영철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다. 눈을 질끈 감은 채 빨간색 전자기타를 끌어안고 있었다. 순자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착각인가 싶어서. 하지만 분명했다. 그 옆으로 영철이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이 서너 명 더 있었다. 하나는 드럼을 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었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마치 무대의 선 연주자라도 된 것처럼 쿵 마이너스 쾅, 찌잉 마이너스 박자도 엉망, 음정도 엉망인 소음의 향연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록 스타가 된 것처럼 황홀해 보였다. 특히 영철이는 기타를 치며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모습이 젊은 시절 텔레비전에서 본 록 가수들을 흉내내는 것 같았다. 순자는 순간 머리가 띵했다. 이게 뭐란 말인가? 여자도 아니고 도박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고 밴드라니? 저 나이에 밴드를? 안도감이 밀려오는가 싶더니 곧이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창피함이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모든 불안과 의심의 정체가 고작 이것이라니. 저 시끄러운 소음이, 저 우스꽝스러운 몸짓이. 영철이가 기타 솔로를 연주하는 척하며 온몸을 흔들고 있었다. 땀에 젖은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집에서는 볼 수 없던, 아니 결혼한 지 40년 만에 처음 보는 그런 표정이었다. 행복해 보였다. 정말로. 그 나이에 저런 걸 한다고? 순자는 중얼거렸다. 남편의 존엄과 위신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배신감보다 더 지독한 창피함이 온몸을 휘감았다.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아들, 딸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마음도 들었다. 저렇게 즐거워하는 영철이의 모습을 본 게 언제였을까? 회사 다닐 때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그는 늘 무뚝뚝하고 진중했다. 웃을 일이 있어도 살짝 미소만 지을 뿐이었는데 저렇게 온몸으로 즐거움을 표현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연주가 끝나자 방 안의 남자들이 서로 어깨를 치며 웃었다. 영철이도 함께 웃고 있었다. 그런 그를 보며 순자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질투 같은 것일까? 나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표정을 저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고 있구나. 순자는 조용히 돌아섰다. 등 뒤로 들려오는 소음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그 소리가 어쩐지 부러우면서도 쓸쓸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는 안도감, 하지만 왜 이런 걸 숨겼을까 하는 서운함,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남편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다는 당황스러움까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은 여전히 고요했다. 거실 소파에는 영철이가 늘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 자리를 보며 순자는 생각했다. 저 사람도 답답했던 거구나. 이 조용한 집이, 이 반복되는 일상이 나만큼이나 답답했던 거야. 시계가 9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영철이가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순자는 서둘러 잠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다. 평소처럼 기다리는 척해야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순자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의 한심한 비밀을 알아버린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로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평소 같으면 된장찌개 끓는 냄새와 함께 시작되던 아침이 오늘만큼은 얼음장 같았다. 영철이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다. 어젯밤 늦게 들어왔을 때부터 순자는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침묵을 견디지 못한 건 순자였다. 어젯밤에 다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가웠다. 영철이의 어깨가 움찔 굳었다. 수저 놓는 소리마저 얼어붙은 듯 했다. 뭘? 시끄러운 소리 내면서 땀 뻘뻘 흘리던 모습 아주 잘 봤다고요. 그게 당신이 몇 주 동안 나를 속여가며 한 비밀스러운 외출의 정체였군요. 순자의 말투에는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영철이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여보, 그게 평생 가슴에 묻어뒀던 거야.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그때 꿈이었어. 더 늦으면 정말 죽을 때 후회할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마치 용서를 구하는 죄인처럼.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돌덩이가 되어버린 뒤였다. 꿈이요? 순자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나왔다. 분노가 아니라 서러움이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내 꿈은 뭔데요? 식탁 위에 반찬 그릇들이 순자의 떨리는 손끝에 달그락거렸다. 영철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평생 당신하고 애들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다가 허리 휘고 손목 다 늘어났는데 당신은 이제 와서 그까짓 기타가 꿈이라고요? 나는 평생 꿈 한 번 못 꿔보고 산 바보라서 당신 뒷바라지만 하며 살라고요? 수십 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말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것들, 아이들 키우느라 미뤄둔 것들, 남편을 위해 참아온 것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영철이를 향했다. 내가 언제 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들어준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내 말에 귀 기울인 적 있어요? 맨날 피곤하다, 바쁘다, 나중에 하자 그러면서. 그러더니 이제 와서 꿈 타령이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평생을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영철이는 아내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다. 자신의 작은 소망이 이토록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다. 여보, 미안해. 나도 그런 줄 몰랐어. 몰랐다고요? 당신은 맨날 모르는군요.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고.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상을 치우기 시작했다.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영철이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도 더 화만 낼 것 같았다. 그날부터 집안에는 차가운 전쟁이 시작됐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밥상을 차려놓고도 밥 먹어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영철이도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지 않았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안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순자는 가장 친한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상에 미쳤나 봐, 그 사람이. 나이가 몇인데 무슨 록 밴드야. 그러게 말이야. 우리 또래가 그런 걸 하면 되겠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영숙이의 격한 공감이 잠시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자 더 큰 허전함이 밀려왔다. 친구는 자기 편을 들어주지만 정작 곁에 있어야 할 남편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저녁이 되어도 영철이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순자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 바닥을 닦는 소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집에 혼자 사는 것처럼.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영철이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고 순자도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한때는 그렇게 조용하기를 바랐던 집이 이제는 숨막히게 고요했다. 밤마다 순자는 잠자리에서 뒤척였다. 옆에서 코를 고는 영철이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했다. 저 사람도 나름대로는 꿈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 꿈을 위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은 여전히 서운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이해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느 날 저녁 순자는 홀로 거실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잔을 들여다보았다. 컵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라해 보였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 서로 상처만 주고받으면서. 시계가 8시를 가리켰다. 예전 같으면 영철이가 점퍼를 입고 나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도 그는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다. 꿈을 포기한 사람의 뒷모습 같았다.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차가운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둘 다 지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에는 아직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다. 집안을 감싼 냉랭한 공기가 숨막혔다. 순자는 견딜 수 없어 대청소를 시작했다. 몸을 바쁘게 움직이면 적어도 이 답답한 심정은 잊힐 것 같았다. 평소 같으면 손도 대지 않았을 베란다 구석의 낡은 벽장까지 열어젖혔다.
수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던 곳이었다. 이걸 언제 다 버려야 하나? 오래된 이불, 아이들 어렸을 때 입던 옷들, 녹슨 전기밥솥까지. 추억도 애착도 없는 물건들만 가득했다. 그런데 벽장 맨 안쪽에서 끈으로 묶인 낡은 상자가 눈에 띄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걸 보니 정말 오래된 것 같았다. 끈을 풀어 상자를 열자 가장 먼저 빛바랜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펼쳐든 순간 순자는 숨을 멈췄다. 흑백 사진 속에는 장발을 한 젊은 남자가 있었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빨간색 전자기타를 든 채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 영철이었다. 어머, 지금의 무뚝뚝하고 생기 없는 남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카메라를 향해 짓는 그 밝은 미소, 기타를 안고 있는 자연스러운 포즈. 저런 표정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순자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았다.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기타를 닦고 있는 뒷모습까지. 모든 사진 속에 영철이는 살아있었다. 지금과는 달리 이 사람의 꿈이 그저 주책이 아니었구나. 순자는 처음으로 남편의 꿈이 단순한 늙은이의 치기가 아니라 한 남자의 가장 빛나던 시절과 연결된 진짜 청춘이었음을 깨달았다. 저 환한 웃음이 언제 사라진 걸까? 결혼하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언제부터 저 사람은 웃음을 잃었을까? 사진첩 밑에는 천에 고이 쌓인 빳빳한 무언가가 있었다. 조심스럽게 천을 풀어보니 손에 익은 감촉의 낡은 스케치북이 나타났다. 자신의 스케치북이었다. 결혼 전 사용했던, 그래서 까맣게 잊고 있던 바로 그 스케치북.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세련된 원피스, 화려한 코트, 하늘하늘한 블라우스. 결혼 전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며 밤을 새워 그렸던 자신의 디자인들이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다. 연필을 쥐었던 손의 감각, 종이를 스치던 소리,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낼 때의 벅찬 희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이런 걸 그렸었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마주했다. 당시에는 서투르다고 생각했던 그림들이 지금 보니 얼마나 간절하고 아름다웠던지. 각 디자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까지 적혀 있었다. 면 소재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음, 색상은 파스텔 톤으로, 단추 대신 리본으로. 꼼꼼하고 정성스러운 글씨들이 그때의 열정을 고스란히 전해주었다. 언제 잊었는지조차 잊어버렸던, 땅속 깊이 묻어버렸던 자신의 꿈이었다.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니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잊어버렸던 그 시절의 순자. 뭔가 되고 싶었던, 뭔가 만들고 싶었던 그런 꿈이 있었던 자신. 순자는 먼지 쌓인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 손에는 기타를 든 채 환하게 웃는 젊은 남편의 사진을, 다른 한 손에는 자신의 잊혔던 꿈이 담긴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에게 당신 꿈만 꿈이냐고 소리쳤던 그 원망이 사실은 남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는 걸. 남편은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한 게 아니었다. 그저 자신처럼 잃어버렸던 삶의 한 조각을 되찾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나도 그랬는데. 중얼거린 목소리가 먼지 냄새 나는 공간에 울렸다. 자신도 꿈이 있었다. 자신도 무언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꿈을 꿈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포기해왔다. 스케치북을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다. 자신이 직접 디자인했던 웨딩 드레스 그림이 있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라인, 레이스 장식의 섬세한 묘사. 그 옆에는 내 결혼식 드레스 마이너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싶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다. 영철이와의 결혼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했었다. 결혼해서도 디자인 공부를 계속하고
언젠가는 작은 아틀리에라도 열어보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를 영철이에게도 했었는데 그는 그래, 나중에 하자고 했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나중이었다. 스케치북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40년 전 자신이 그린 웨딩 드레스 위로 눈물이 번져나갔다. 그 드레스를 입고 싶었던 20살의 순자,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시절의 자신이 안쓰럽고 그리웠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에게인지, 꿈을 포기했던 자신에게인지, 아니면 남편에게인지. 영철이도 자신과 같았던 것이다. 포기했던 꿈을 되찾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그를 이해하기는커녕 원망하고 야단쳤다. 자신의 서러움을 그에게 퍼부었다.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순자는 영철이의 사진과 자신의 스케치북을 번갈아 보았다. 둘 다 젊고 꿈이 많았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언제부터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며 살게 되었을까? 베란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곧 영철이가 저녁을 먹으러 나올 시간이었다. 며칠째 서로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순자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다. 이제 알 것 같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순자는 남편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저녁상에 올렸고 영철이는 아내가 보고 싶어 하는 드라마를 조용히 함께 시청했다. 대화는 여전히 거의 없었지만 서로를 핥히던 가시 돋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부드러운 침묵이었다. 며칠 후 영철이에게 작은 기회가 찾아왔다. 동네 가을 축제에서 밴드가 무대 한쪽 구석에서 10분간 공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화로 소식을 전해 들은 영철이는 처음에는 기뻐했다. 하지만 공연 날이 다가올수록 그는 점점 침울해졌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영철이는 소파에 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 연습실에서는 그럭저럭 할 만했는데 막상 사람들 앞에서 연주한다고 생각하니 겁이 났다. 손가락이 떨려서 기타 줄을 제대로 누를 수 있을지, 박자를 놓치지는 않을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순자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았다. 예전 같으면 그러게 왜 하겠다고 했어요 라고 핀잔을 주었을 텐데 이제는 다른 마음이었다. 스케치북에서 본 젊은 시절 영철이의 환한 웃음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나 못하겠어.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할 거야. 이 나이에 무슨. 공연 전날 밤 영철이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작게 떨렸다. 연습 때는 그런대로 자신 있어 보였는데 막상 실전을 앞두니 모든 것이 불안했다. 기타 연주는커녕 무대에 서는 것부터가 두려웠다. 순자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았다. 꿈 앞에서 작아진 상처받기 쉬운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두려운 법이다. 특히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건 더욱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순자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베란다 벽장에서 어제 그 상자를 다시 꺼내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젊은 시절 영철이가 무대에서 입었던 셔츠를 찾아냈다. 깃이 빳빳하고 반짝이가 살짝 들어간 남색 셔츠였다.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아한 멋이 있었다. 순자는 거실 한복판에 다리 밑판을 폈다. 영철이가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셔츠를 다리 밑판 위에 펼쳤다. 치익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뜨거운 증기가 피어올랐다. 영철이의 불안한 한숨 소리와 아내의 묵묵한 다림질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다. 순자는 정성스럽게 셔츠의 구석구석을 다렸다. 깃부분, 소매, 등판까지. 마치 아들이 입학식에 입을 옷을 다리던 그 시절처럼 세심하게. 각 부분을 다릴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영철이가 이 셔츠를 입고 무대에 섰던 날들, 그때는 몰랐던 그의 간절함과 열정. 셔츠의 마지막 주름까지 완벽하게 편 순자는 옷걸이에 걸어 소파에 앉은 영철이 앞에 내밀었다.
영철이는 다리미에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셔츠와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순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첫 무대인데 아무거나 입고 갈 순 없잖아요. 영철이의 목이 메었다. 아내가 자신의 공연을 첫 무대라고 표현한 것이다. 주책이나 늙은이 장난이 아니라 진짜 무대라고 인정해 준 것이었다. 제일 멋지게 하고 가요. 우리 집 기타리스트. 우리 집 기타리스트. 그 한마디에 영철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내의 용서와 응원, 그 모든 것이 담긴 말이었다. 자신을 우스꽝스러워하던 아내가 이제는 기타리스트라고 불러주고 있었다. 그것도 우리 집이라는 따뜻한 수식어를 붙여서. 영철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 모두 목 안에서 뒤엉켜 있었다. 잠시 후 영철이는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빛바랜 셔츠였지만 정성스럽게 다린 덕분에 새 옷처럼 단정해 보였다. 거울 속에 자신이 달라 보였다. 어깨가 더 넓어 보이고 자세가 더 당당해 보였다. 순자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주책 부리는 늙은이가 아니었다. 아내의 첫 번째 앙코르를 받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기타리스트였다. 잘하고 오세요. 순자의 말에 영철이는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다. 그 미소 안에는 용서와 격려, 그리고 사랑이 모두 들어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철이의 목소리에도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다. 이제 무대가 두렵지 않았다. 집에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신을 기타리스트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날 밤 영철이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처럼 무대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객석에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내는 순자가 앉아 있었다. 순자는 동네 축제 행사장 구석,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 섰다. 떡볶이 냄새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인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그녀는 꿋꿋이 무대를 바라보았다. 이런 곳에 나와본 지가 언제였던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운동회장 말고는 이런 행사장에 올 일이 없었다. 자, 이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동네 아버지들의 뜨거운 도전, 황혼의 레블스를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장난스러운 멘트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순자의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사람들이 우스워할까봐,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영철이를 포함한 멤버 4명이 무대에 올랐다. 모두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다. 어젯밤 정성스럽게 다려준 남색 셔츠를 입은 영철이가 기타를 매는 모습이 보였다. 멀리서 봐도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첫 곡이 시작되었다. 드럼이 먼저 박자를 잡았는데 조금 빨랐다. 베이스가 따라 들어왔지만 음정이 불안했다. 영철이의 기타도 첫 코드에서 살짝 삐걱거렸다. 순자는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을 쥐었다. 아이고, 저러다가 망신만 당할 텐데. 관객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유, 저 양반들 뭐 하는 거야? 나이 들어서 저런 걸 왜 해? 그런 말들이 순자의 귓가에 꽂혔다. 괜히 나왔나 싶어 뒤로 물러서려던 순간이었다. 영철이가 눈을 질끈 감더니 기타 솔로 부분에서 온몸을 던지기 시작했다.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다. 음정이 가끔 어긋나기도 하고 손가락이 줄을 놓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에서 손가락 하나하나에서 수십 년 동안 묵혀두었던 진심이 흘러나왔다. 무대 위에 영철이는 더 이상 집에서 소파에 누워만 있던 무기력한 은퇴자가 아니었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빛나던 청년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비록 주름살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 표정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 음악에 빠져있는 황홀한 표정. 그의 순수한 열정이 관객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웬 늙은이들이 저런 걸 하나며 시큰둥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서툰 연주에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그들의 용기 있는 도전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아저씨들, 잘해요. 젊은 사람 하나가 큰 소리로 응원했고 그 소리에 다른 사람들도 더욱 열심히 박수를 쳤다. 아이들은 신나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박자에 맞춰 손뼉을 쳤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심하게만 들리던 그 소음이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남편의 심장이 뛰는 소리였다.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소리였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영철이와 멤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깊이 인사했다. 영철이의 얼굴에는 아이 같은 기쁨이 가득했다. 그 표정을 보는 순자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철이는 연신 흥분해서 말했다. 여보 봤어?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 봤어? 앙코르까지 외치더라고. 네, 봤어요. 정말 잘했어요. 순자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철이는 그제야 아내가 자신의 공연을 보러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마워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영철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하지만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의 무대를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이 자꾸만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 순간 잠들어 있던 자신의 심장도 함께 깨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베란다 벽장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재봉틀과 어제 본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왔다. 그리고 식탁을 깨끗이 치워 자신만의 작업 공간을 만들었다. 나도 더 늦기 전에. 그녀는 장롱에서 오래전에 사놨지만 촌스럽다고 생각해 입지 않던 면 원피스를 꺼냈다. 스케치북에 새 페이지를 펴고 연필을 쥐었다. 오랜만에 잡는 연필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서걱서걱 마이너스 종이 위를 스치는 연필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다. 순자는 원피스의 어깨선을 다시 그려보고 허리 라인을 수정해 보았다. 젊은 시절처럼 손이 자유롭게 움직였다. 마치 어제까지도 계속 그려왔던 것처럼. 스케치가 끝나자 그녀는 재봉틀 앞에 앉았다. 전원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20년 넘게 만지지 않던 기계였다. 하지만 발판을 밟자 기계는 여전히 힘차게 돌아갔다. 드르르르륵. 고요했던 집안의 재봉틀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기타 소리만큼이나 힘차고 희망적인 소리였다. 순자의 새로운 무대가 바로 지금 이곳에서 막을 올리고 있었다. 영철이가 잠에서 깨어나왔을 때 아내는 이미 1시간째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집중과 만족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영철이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내도 자신만의 무대를 찾은 것 같아서 기뻤다. 몇 달이 흘렀다. 순자와 영철 씨의 집에는 새로운 소리들이 자리를 잡았다. 오전에는 영철 씨가 거실에서 연습하는 기타 소리가, 오후에는 순자가 식탁에서 작업하는 재봉틀의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때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두 사람의 꿈이 만들어내는 기분 좋은 소음으로 채워졌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다. 영철 씨가 기타를 연주하면 순자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창문을 닫았고, 순자가 재봉틀을 돌리면 영철 씨는 텔레비전 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소리에 익숙해졌다. 오히려 그 소리들이 없으면 허전할 정도였다. 영철 씨의 밴드 황혼의 레블스는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하는 인기 밴드가 되었다. 첫 공연 때의 떨림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는 무대에 서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다. 관객들도 그들을 기다렸다. 젊은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영상을 찍었고 또래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저씨들 정말 멋져요. 공연이 끝나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철 씨는 가슴이 벅찼다.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멋있다는 말을 들을 줄이야.
집에 돌아와 순자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을 보며 흐뭇해했다. 언제보다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순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주었다. 순자네 옷수선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옷을 새 옷처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올렸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겨우 몇십 개였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늘어났다. 사장님 덕분에 20년 된 원피스가 완전 새 옷이 됐어요. 어머니 영상 보고 저도 용기를 내서 재봉틀을 다시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런 재주가 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댓글들이 매일같이 달렸다. 순자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다. 평생 가족만 돌보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이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다. 영철 씨는 공연에 가져갈 빨간 기타를 정성껏 닦고 있었다. 기타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젊어 보였다. 순자는 새 영상을 찍기 위해 식탁 위 조명과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한 작업이었다. 여보, 이 각도 어때요? 순자가 물으니 영철 씨가 기타를 내려놓고 다가왔다. 카메라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며 앵글을 조정해 주었다. 좋아요. 우리 아내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나오네. 무심한 듯 던진 칭찬에 순자의 볼이 발그레해졌다. 마치 신혼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의 공연용 셔츠 깃을 매만져주며 말했다. 우리 집 기타리스트, 오늘 공연도 잘하세요. 제가 첫 번째 팬인 거 아시죠? 당연하죠. 당신도 영상 촬영 화이팅하고.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견뎌온 동지애와 서로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 피어난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영철 씨가 공연장으로 떠나고 순자는 혼자 영상을 촬영했다. 오늘은 색바랜 블라우스를 화사한 봄 옷으로 바꾸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었다.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자신이 신기했다.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전국의 시청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순자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쁜 옷 만들어 볼까요? 촬영을 마친 후 순자는 창가에 앉아 영철 씨를 기다렸다.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저녁에 혼자 앉아 있으면 쓸쓸했을 텐데 이제는 마음이 따뜻했다. 각자의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 밤 10시쯤 영철 씨가 돌아왔다. 얼굴에는 공연을 마친 뿌듯함이 가득했다. 어떻게 됐어요? 대박이야. 앙코르까지 했다고. 젊은 사람들이 같이 노래도 불러주고. 영철 씨는 신이 나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을 보며 흐뭇했다. 저렇게 생기 있는 모습을 본 지가 얼마나 됐던가? 당신은 영상 잘 찍었어. 네, 잘 찍었어요. 내일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우리 댁 유튜브 스타가 됐네.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예전에는 할 말이 없어서 어색했는데 이제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서로의 하루를 들려주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다. 영철 씨는 새로운 곡을 연습 중이라고 했고 순자는 다음 주에 촬영할 영상 아이디어가 있다고 했다. 참 신기하네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순자의 말에 영철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늦은 게 아니더라고. 맞아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차를 마셨다. 고요한 침묵이었지만 예전에 그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침묵이었다. 여보, 영철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 내가 혼자서만 생각했던 것 같아 미안했어요. 저도 너무 심하게 화냈어요. 당신 마음 모르고. 이제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네. 네, 새로운 시작.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좋았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흘러 들어왔다. 고요했던 집은 이제 없었다. 한쪽에서는 기타 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재봉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집. 각자의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된 노부부의 인생 이중주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순자는 영철 씨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에는 여전히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영철 씨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이 있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무대를 지켜보며 늦었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이제야 진짜 시작되는 것 같았다.